라스콜리니코프는 떠들썩한 곳에 익숙치 않았으므로 되도록 타인과 어울리는 것을 피해왔고 특히 최근에 와선 그것이 심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런지 갑자기 사람들의 떠들썩한 분위기가 그리워졌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고 동시에 인간에 대한 어떤 갈망이 느껴진 것이다. 그는 꼬박 한 달 동안이나 계속된 그 번민과 암울한 흥분에 지쳐 있었으므로 단 1분만이라도 어떠한 곳이라도 좋으니 다른 세계에서 쉬고 싶었다. 그래서 불결하게 그지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한 마음으로 이 술집에 머물러 있었다. 술집 주인은 다른 방에 있었는데 잠깐씩 가게에 나타나곤 했다. 그때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붉은 가죽으로 큼직하게 윗동을 접은 윤인하게 기름칠을 한 멋진 장화였다. 그는 반코트를 입고 기름때가 묻은 검은 비단 조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그 얼굴 전체는 기름칠을 한 무쇠 자물쇠처럼 번들거렸다. 스탠드 저편에는 14대쯤 되는 소년과 주문이 있을 때마다 술을 나르는 좀 더 어려 보이는 소년이 있었다. 이 세상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흥미를 느끼게 되는 이상한 해후와 상봉이 있는 법이다. 좀 떨어져 앉아있는 퇴직 관리인 듯 싶은 그 손님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상을 주었다. 청년은 그 후에도 여러 번 이 첫인상을 생각하고는 그것을 어떤 예감이라고까지 생각했다. 그는 끊임없이 그 관리 쪽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물론 저쪽에서도 유심히 그를 바라보며 얘기하고 싶어하는 듯한 기색을 보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관리는 그 자리에 있는 딴 손님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 지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근심 어린 빛으로 연방 주위를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수에 잠겨 끈적끈적한 구멍 뚫린 탁자 위에다 팔꿈치를 세우고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잡기도 했다. 마침내 그는 똑바로 라스콜리니코프를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저 미안하지만 말벗이 좀 돼주실 수 없겠소? 나는 구등관으로서 교양 있는 사람을 보면 친근감이 느껴져서 말을 하지 않곤 못 배기는 성격이라오. 내 성은 마르멜라도프요. 네, 전 아직 공부하는 중이오만. 라스콜리니코프가 약간 당황하여 대답했다. 그러고 보니 학생이시군. 아니면 전직 대학생. 마르멜라도프는 자신의 짐작이 맞아떨어지자 우쭐하여 소리쳤다. 학생, 어디 잠깐 실례할까? 그는 일어나서 비틀거리며 자기의 술병과 컵을 들고는 청년 쪽으로 다가와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는 취해 있었으나 제법 웅변조로 잘 짓거려댔다. 다만 이따금씩 말을 얼버무리며 끝을 질질 끌었다. 그는 개걸 들린 사람 마냥 라스콜리니코프를 잡고 늘어졌다. 그도 역시 꼬박 한 달 동안 아무와도 얘기를 나누지 못한 사람 같았다. 이봐요, 젊은 양반. 그는 잠옷 정중한 태도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는 말은 진리요. 나도 술에 취하는 것이 선행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아니, 그 편이 더 진리일 거요. 하지만 굶어 죽을 정도로 가난하다 보면, 그야말로 몹시 구차하게 되고 보면 이건 죄악이란 말이요. 보통 가난 속에서는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고결함을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지만 몹시 구차하게 되고 보면 누구나 그럴 순 없거든요. 구차하게 되면 이미 인간 사회에서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비로 쓸어냄을 당하는 거요. 모욕이 한층 더 뼈에 사무치도록 말이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얘기요. 구차한 상태가 되고 보면 첫째로 자기 자신을 모욕하고 싶어지니까요. 그래서 결국 술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학생,
약 한 달 전의 일입니다만 레베자트니코프란 자가 내 아내를 때렸어요. 하지만 내 마누라는 나 같은 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사람이요. 단순한 호기심에서 물어보는 건데 당신은 내 바강에 건초 싣는 배에서 자본 적이 있소? 아니요, 없습니다. 그건 왜 묻죠? 실은 나는 거기서 자고 왔소. 벌써 닷새째나. 그는 잔 가득히 술을 따라서 쭉 들이켜더니 이내 생각에 잠기고 말았다. 그러고 보니 그의 옷뿐만이 아니라 머리털에까지 여기저기 마른 풀이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닷새 동안이나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세수도 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특히 손톱에 새까만 기름때가 묻고 불구죽죽한 두 손은 더럽기 짝이 없었다. 어릿광대! 하고 그때 주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자네가 관리라면 왜 일하지 않지? 왜 직장에 나가지 않느냔 말이야? 왜 일하지 않느냐고. 이봐요, 젊은이. 마르멜라도프는 마치 라스콜리니코프가 물어본 듯이 그를 보고 대답했다. 왜 직장에 안 나가느냐고. 아니 그럼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는 줄 아시오. 달포 전에 레베자트니코프 씨가 내 아내를 때렸을 때만 해도 나는 술 취해 누워 있었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이 편했는 줄 아시오. 실례지만 젊은이, 당신한테 이런 일이 있었소. 이를테면 가망도 없는 돈을 꾸려고 한 일 말이오.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가망이 없었다는 겁니까? 전혀 가망이 없을 때를 말이오. 처음부터 그 사람한테서 돈 한 푼도 꿀 수 없다는 걸 뻔히 알고 있을 때 말이오. 예를 들어 누구누구는 선량하기 이를 데 없는 유능한 시민, 아무개는 애당초 돈 같은 것은 빌려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당신이 미리부터 잘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돈을 꿔줄 리 있겠어요? 내가 돈을 갚지 않으리라는 걸 번연히 알면서도. 하지만 새로운 사상을 추구하고 있는 레베자트니코프 씨 같은 사람은 요즘 세상에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상에 마저 금지되어 있고 경제학이 발달한 영국에서는 이미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고 요전에도 설명해 주더군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 양반이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런데 말이요. 빌려주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역시 그 사람한테로 찾아간다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는 거죠? 하고 라스콜리니코프는 물었다. 찾아갈 사람도 없거니와 찾아갈 곳도 없으니 어쩌겠소. 어떠한 인간이건 어디로든 갈 곳이 한 군데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정말 꼭 어디든 가야 한다는 그런 경우가 있는 법이거든. 하나밖에 없는 내 딸년이 처음으로 노란 감차를 가지고 나갔을 때 나도 역시 나갔어요. 내 딸년은 노란 감찰로 먹고 살지요. 그는 다소 불안스런 눈초리로 청년을 바라보면서 단서라도 붙이듯이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상관없어요, 젊은 양반. 상관없고 말고요. 카운터 저쪽에서 두 소년이 웃음보를 터뜨리고 주인까지도 싱긋 웃자 그는 성급히 그러나 겉으로는 아주 태연자약하게 이렇게 잘라 말했다. 괜찮고 말고요. 나는 그쯤에 조소엔 끄떡없어. 이젠 죄다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경멸은커녕 겸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요. 괜찮아요. 마음대로 보라지요. 그런데 젊은 양반, 당신은 할 수 있겠소? 아니, 좀 더 강하게, 좀 더 적절한 표현을 빈다면
할 수 있겠는가가 아니라 그럴 용기가 있겠소. 지금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돼지가 아니라고 장담할 만한 용기가 있느냐 말이오. 청년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관리는 실내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한층 더 위험 있는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건 그렇고 나는 돼지라도 무방하지만 내 마누라는 그래도 어엿한 부인이요. 나는 짐승꼴을 하고 있지만 내 마누라는 대령의 딸로 교육받은 부인이요. 나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놈이라고 해도 무관하지만 집사람은 훌륭한 정신과 고양으로 다져진 고상한 감정에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집사람이 조금만 더 내게 동정해 준다면. 이봐요, 학생 양반. 어떤 사람이든 단 한 군데만이라도 남에게서 동정을 받을 곳이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내는 그토록 마음이 넓은 여자이면서 어딘가 비뚤어진 데가 있어요. 하기는 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편네가 내 머리털을 움켜쥐고 질질 끄는 것은 결국 나를 불쌍히 여긴 데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을. 그 점은 나도 알고 있어요. 조금도 거리낌 없이 나는 되풀이해서 강조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이따금 내 머리를 움켜쥐고 질질 끌고 다닌답니다. 그는 또다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를 듣고 나서 더욱 위험 있는 표정을 지으며 강조하듯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한 번만이라도 그 사람이 아니 전부 소용없는 바람이야.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어. 말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지금까지 내 뜻대로 해준 일도 한두 번이 아니고 동정을 받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니 말이오. 그렇다곤 해도 이것이 내 본성이니 어쩔 도리가 없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짐승과 다름없는 놈처럼 비열했으니 어쩌겠어요. 그렇고 말고 하고 주인이 하품을 하면서 맞장구 쳤다. 마르멜라도프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이게 내 본바탕이란 말이오. 그런데 아시겠어요? 나는 아내의 양말까지 팔아서 술을 마셔 치웠어요. 글쎄, 구두라면 그래도 혹시 그럴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마누라의 양말까지 술로 마셔 치웠으니까요. 그리고 사냥의 털목도리도 마셔 치웠어요. 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었는데 더구나 우리 식구는 추운 방에 새들어 있기 때문에 마누라는 지난 겨울에 감기에 걸리더니 기침을 심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피를 토하기까지 했어요. 자식은 어린 것이 셋인데 가체리나 이바노브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가 없어요. 아이들을 씻기곤 하는데 원래 심장이 약해서 결핵에 걸리기 쉬운 체질이거든요. 나도 이제 걱정이 돼요. 이걸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마시면 마실수록 걱정은 더해만 갑니다. 이를테면 연민과 아픔을 찾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셈이지요. 고통을 더 높이기 위해 마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그는 절망에 빠져 탁자 위로 머리를 떨구고 말았다. 젊은이. 그는 다시 고개를 쳐들고 말을 계속했다. 나는 당신 얼굴에서 뭔가 슬픔 같은 걸 읽을 수 있어. 여기 들어올 때 그것을 곧 알아봤기 때문에 얼른 말을 건 거요. 이렇게 당신에게 내 신세 타령을 늘어놓는 것도 새삼스레 말하지 않아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저 구경꾼들 앞에서 광대 노릇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감수성이 풍부한 교육받은 사람을 찾고 있었던 탓이오. 아시겠어요? 사실 내 마누라는 유서 깊은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졸업식 때에는 지사와 그 밖의 내빈들 앞에서 베일을 쓰고 춤을 추었으므로 금메달과 상장까지 받았답니다. 그 메달은 벌써 옛날에 팔아치우고 상장만은 아직도 마누라의 가방 속에 간직되어 있어요. 며칠 전에도 그걸 집주인 마님께 보여주더군요.
그 주인 여자하고는 한시도 싸움이 그칠 새가 없지만 그래도 집사람은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며 옛날에 행복했던 시절을 얘기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나도 그걸 꾸짖진 않아요. 그 사람의 추억 속에 남은 것이란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죄다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그래도 정말 그 사람은 성미가 급하고 오만하고 남에게 절대로 굽힐 줄 모르는 여자예요. 제 손으로 마룻바닥을 닦을 망정, 검은 빵을 먹을 망정, 남의 무례한 행동을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레베 자트니코프 씨의 무례도 용서하지 않았던 거요. 그래서 레베 자트니코프 씨가 집사람을 때렸을 때 마누라는 얻어맞은 것보다도 분함을 이기지 못해 자리에 눕고 만 겁니다. 원래 그 사람은 아이가 셋 딸린 과부였는데 내가 맞아들인 거죠. 전 남편인 장교 대령과는 연애하다가 집을 뛰쳐나왔더군요. 마누라는 무척이나 첫 남편을 사랑했는데 그만 도박에 미쳐 재판까지 받게 되고 결국은 죽었다나요. 끝판에 가서는 그 사내도 아내를 때리곤 했다지만 아내도 그냥 가만히 있진 않은 모양이에요. 이에 대해서 나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마누라는 지금까지도 첫 남편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사내와 나를 비교하고는 나를 원망한답니다. 그렇다 해도 나는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마누라가 공상 속에서나마 스스로를 행복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쁘단 말입니다. 전 남편이 죽은 뒤 새 아이를 데리고 어느 먼 벽촌에 남게 되었지요. 그 당시 나는 그녀와 같은 고장에 살고 있었는데 그 비참한 꼴이란 도저히 말로 표현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친척들도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았지만 마누라는 콧대가 높았어요. 보통 사람보다 유별나게 오만했지요. 그때 나도 전처가 낳은 14살짜리 딸이 달린 호라비 신세였거든요. 그 사람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다 못해 내가 먼저 청혼을 했지요. 양가에서 자라 교육도 충분히 받은 그 사람이 나 같은 놈의 청혼을 허락한 것만 보아도 그때 그녀가 어느 정도 곤궁에 빠져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눈물을 머금고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한 겁니다. 더 이상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이봐요, 젊은이 아시겠소? 아무데도 갈 데가 없다는 의미를 아시겠소? 아니, 당신은 아직 모를 거요. 그리고는 만 1년 동안 나는 더할 나위 없을 만큼 나의 의무를 다했고 이 술에는 손도 대지 않았지요. 그래도 느낌이란 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마누라의 비위를 맞출 수 없는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실직까지 하게 됐지요. 그것도 내 잘못이 아니라 가몬 바람이 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그만 나도 마누라에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런 생활이 그럭저럭 1년 반은 될 겁니다. 우리는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며 온갖 고생을 다한 끝에 그런 생활이 수많은 기념비로 장식된 이 화려한 수도로 흘러들어왔지요. 여기서 나는 일자리를 얻었습니다만 곧 잃어버렸지요. 짐작이 가시겠지만 이번엔 순전히 내 과실로 쫓겨났지요. 내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표도로브나 리페베흐제르라고 하는 여자집 구석방 한 칸을 얻어 살고 있지만 도대체 무엇으로 생계를 이어가는지 무엇으로 집세를 내는지 나는 통 모릅니다. 그 집에는 우리 식구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소돔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가운데 전처가 남긴 딸도 나이가 찼지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딸애가 계모한테 받은 구박에 대해서 늘어놓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가첼이나 이바노브나는 마음은 참 고운 여자지만 성미가 급한 탓으로 발끈하기 쉽고 곧 폭발해버리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 지금 새삼스레 상기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상은 하시겠지만 소냐는 교육다운 교육은 전혀 받을 수가 없었지요. 4년 전쯤 내가 지리와 세계사를 좀 가르치려 했지만 나 자신의 실력도 의심스러운 데다가
쓸만한 참고서도 없고 해서 결국은 흐지부지 끝장이 났지요. 그 후 나이가 든 뒤에 그 애는 소설 같은 것을 좀 읽더니 얼마 전엔 레베자트니코프 씨에게서 루이스의 생리학을 빌어다가 아주 재미있게 읽더군요. 군데군데 소리를 내어 우리들에게까지 읽어주었지요. 내 딸의 학문이란 이게 전부랍니다. 그런데 젊은 양반, 이번엔 내가 한마디 묻겠는데 가난하지만 순결한 처녀가 깨끗한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과연 얼마나 되겠소? 정직하기만 할 뿐 재간이 없는 어린 처녀로서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한다 해도 하루 15카페이카를 벌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배가 고파 울지. 가체리나는 이 밥벌레야. 그래 너는 공짜로 먹고 마시고 떳떳하게 지낼 배짱이냐?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린 것들마저 사흘째 빵껍질 구경도 못하고 있는 판에 먹을 건 어디에 있으며 마실 게 어디 있겠어요. 그때 난 자고 있었지요. 아니, 체면은 차려 못하겠소. 실은 취해서 누워 있었던 거요. 그리고 소냐의 말을 듣고 있자니 그 애는 원래 말대꾸라고는 모르는 데다가 목소리도 매우 조용하고 상냥하지요. 희끄무레한 머리털에 얼굴은 늘 창백하게 여위었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나도 그런 짓을 하러 꼭 나가야 한단 말인가요?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벌써부터 아내는 포주 할멈이 주인 여자를 통해 소냐에게 몸을 팔 것을 권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 그게 어떻다는 거야? 하고 가체리나는 비웃는 투로 뭘 그렇게 소중히 여길 게 있어? 무슨 대단한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나무라진 마시오. 젊은 양반, 제발 나무라지 말아요. 이건 제정신으로 한 말이 아니니까요. 흥분한 김에 더구나 병을 앓고 있는 몸이고 애들은 배고파 울부짖는 상태에서 그 말 자체의 뜻보다 그저 홧김에 내뱉은 말일 테니까요. 아무튼 가체리나는 그런 성격이라 아이들이 울면 비록 배가 고파 울어도 당장 두들겨 팬단 말입니다. 그런데 5시가 좀 넘자 소냐가 일어나서 목도리를 두르고 외투를 입고는 집을 나갔는데 8시가 좀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그 애는 카체리나 앞으로 가더니 잠자코 30루블 은화를 테이블 위에 늘어놓지 않겠어요. 그러고는 말 한마디 없이 돌아보지도 않고 모직으로 된 커다란 녹색 목도리를 짚더니 우리 집엔 공동으로 쓰는 녹색 목도리가 하나 있지요. 그것으로 머리와 얼굴을 푹 감싸고는 벽 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침대에 쓰러지고 말더군요. 조그만 어깨와 몸이 언제까지나 가늘게 떨고 있을 뿐. 그래도 나는 여전히 누워 있었지요. 그때 난 보았습니다. 이윽고 카체리나도 소녀의 침대로 다가가더니 밤새도록 그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일어날 생각도 않더군요. 그 다음 두 사람은 그대로 같이 잠들어 버리고 말았답니다. 꼭 껴안은 채로. 둘이서. 그런데도 나는 술에 취해 그냥 나자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마르멜라도프는 마치 목소리가 뚝 끊어지기라도 한 듯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얼른 한 잔 따라 마시고 나서 헛기침을 했다. 젊은 양반. 하고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있다가 다시 계속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은 그렇게도 소냐를 끌어내지 못해 안달하던 포주 다리아 프란초브나가 경찰에 밀고를 했단 말이요. 자기한테 얼마간 떼주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말이요. 그때부터 내 딸 소피아 세면노브나는 노란 감찰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뒤 주인 여자와 레베자트니코프 씨도 창녀와 한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펄펄 뛰었죠. 주인 여자는 소개비를 받지 못해 그런 것일 테고 레베자트니코프는 소냐를 마음에 두었다가 일이 이렇게 되니 화가 난 거였답니다. 그 때문에 소냐는 우리들과는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한참 말을 하다 목이 말랐던지 그는 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죠. 갑자기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이반 아파나시예비치 각하댁으로 찾아갔지요. 그분 모르시오. 그런 성인을 모르시다니. 그분은 마치 주님 앞에 켜놓은 밀초 같은 분이지요. 각하는 내 얘기를 들으시고 그만 눈물을 글썽하면서 마르멜라도프 자넨 이미 내 기대를 한 번 배반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한 번 더 내가 책임지고 자네를 채용하기로 하지. 그렇게 알고 돌아가 보게.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난 각하의 발바닥이라도 핥고 싶었답니다. 아무튼 집으로 돌아온 나는 취직을 했다고 보고를 했지요. 아, 그때의 그 기쁨이란. 식구들은 출근 전에는 커피를 따라주고 더구나 진짜 크림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지만 11루블 50카페이카나 준 훌륭한 의상까지 마련해 주었어요. 구두, 캘리코의 와이셔츠, 그리고 제복. 이것을 전부 2루블 50카페이카로 훌륭하게 갖추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마누라는 말끔하게 차리고 머리까지 예쁘게 빗었는데 꼭 딴 사람같이 젊고 아름다워 보이더군요. 딸애는 돈만 벌어다 줄 뿐 밤에만 왔답니다. 어때요? 기특하지 않아요? 그런데 점심을 마치고 한잠 자려고 돌아오니 글쎄 가체리나가 여주인에게 커피를 대접하더군요. 여주인과는 바로 일주쯤 전에 2번 다시 상대를 하지 않겠다고 대판 싸웠는데도 가체리나는 자랑을 늘어놓고 싶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봐요. 2사람은 2시간 동안이나 쉴 새 없이 제잘거렸답니다. 이번에 우리 집 양반이 취직이 돼서 월급을 타게 되었답니다. 실은 그이가 각하를 찾아가 뵈었더니 각하께서 몸소 나오셔서 우리 집 양반의 손을 붙들고는 서재로 안내하시더래요. 자네에겐 그 술이라는 약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번엔 자네도 약속을 다짐하고 또 실은 우리 쪽에서도 자네가 없어서 곤란했던 참이니 자네가 그 약속을 훌륭히 지켜주길 기대하겠네. 하고 말씀하시더래요. 이건 죄다 그 사람이 멋대로 지어낸 말이지요. 그래도 난 집사람을 비난하진 않아요. 어떻게 내가 집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어요. 엿새 전의 일입니다. 내가 첫 월급을 타서 23루블 40카페이카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은 나를 보고 귀염둥이라느니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잠깐 말을 멈추고 싱긋 웃으려 했으나 갑자기 턱이 떨리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긴장된 느낌과 함께 그 어떤 병적인 기분을 가지고서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이봐요, 젊은이. 하고 마르멜라도프는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다. 아, 당신에게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얘기들이 그저 웃음거리로밖엔 들리지 않을 거요. 이렇게 자질구레한 가정생활 얘기들이 당신을 괴롭힐 뿐이겠지만 내게는 웃어 넘길 수 없는 일이요. 지금까지의 내 생애를 통해 천국 같았던 그 하루, 그리고 그날 하룻밤을 나 자신도 들뜬 공상 속에서 흘려보냈습니다. 즉, 모든 일을 잘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입힐 것도 입히고 아내에게도 좀 편하게 해주자.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을 그런 구렁텅이에서 다시 가정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자. 별별 공상을 다 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르멜라도프는 몸을 떨며 상대방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런데 말이요. 그 이튿날, 그러니까 바로 닷새 전의 일이었지요. 저녁 무렵 나는 교활한 속임수를 써서 마치 좀도둑 마냥 가체리나의 가방 열쇠를 훔쳐내어 가져왔던 월급의 나머지를 송두리째 집어내고 말았지요. 전부 얼마나 됐는지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자, 모두들 내 얼굴을 보시오. 집을 나온 지 닷새째. 집에선 아마 나를 찾고 있을 거요. 직장도 이것으로 안녕. 제복은 이집트 다리 근처의 선술집에다 잡혀 먹고 그 대신 얻어 입은 게 이 누더기요. 이젠 만사가 다 끝장이 났어요. 마르멜라도프는 주먹으로 한번 자기의 이마를 탁 때리고 나서 이를 악물고 눈을 감으며 탁자 위에 괜 팔꿈치에다 털썩 몸을 기댔다. 그러나 잠시 후 그의 얼굴은 갑자기 변하여 일부러 꾸민 듯한 교활하고도 뻔뻔스러운 태도로 흘깃 라스콜리니코프를 바라보고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면서 말했다. 그리고 오늘 내 딸 소니한테 갔다 왔지요. 술값을 얻어내려고 말이요. 그래, 얻었나? 새로 들어온 패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쳐 응수하고는 곧 껄껄껄 웃어댔다. 이 보드카도 딸의 돈으로 산 거요. 하고 마르멜라도프는 라스콜리니코프만을 바라보며 말했다. 30카페이카를 주더군요.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았어요. 그 애는 아무 말도 않고 그저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군요. 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바로 천사의 눈 같았어요. 이 아비이를 걱정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뿐 조금도 책망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더 괴롭단 말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도리어 괴롭단 말이요. 30카페이카. 그렇지요. 그런데 그 애라고 그 돈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오, 젊은이? 그 애도 이젠 산뜻한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그 옷차림이란 게 또 이상해서 돈이 들게 마련이지요. 아시겠습니까? 우선 포머드도 사야 할 게고 포머드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 밖에 풀을 먹은 스커트니 모양이 좋은 구두니. 젊은이는 지금 내가 가엾소. 어때요? 자, 말해봐요, 젊은이. 불쌍한지 아닌지를. 그는 술을 따르려고 했다. 그러나 술병은 이미 비어 있었다. 자네를 불쌍하게 여길 게 뭐 있나? 다시 그들 앞에 와서 앉은 주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웃음소리가 터지고 욕지거리까지 튀어나왔다. 얘기를 듣던 사람이든 듣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 이 퇴직 관리의 모습만을 보고도 웃음을 터뜨리고 욕지거리를 퍼붓는 것이었다. 가엾게 여긴다고? 아니 뭐 때문에? 너 같은 걸 가엾게 여겨야지. 마르멜라도프는 마치 이 말을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듯이 한 손을 앞으로 내밀며 일어나서는 극도로 흥분해서 갑자기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가엾게 여길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렇고 말고 나를 가엾게 여길 이유 따윈 하나도 없지. 나 같은 건 죽어 마땅한 인간이야! 이렇게 말을 마친 그는 기진맥진한 듯 그러고는 주위의 모든 일을 잊어버린 듯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깊은 상념에 잠겨버렸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감명을 준 모양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으나 곧 아까와 같은 웃음소리와 욕지거리가 터져나왔다.
생각이 그럴듯한데 그래. 대단한 허풍이구나. 관리라 다르다니까. 하는 등등. 자, 가시지 않겠어요? 갑자기 마르멜라도프는 얼굴을 들고 라스콜리니코프를 바라보며 말을 건넸다. 나를 데려다 주지 않겠소. 고첼린의 집 뒤뜰 쪽이요. 이젠 갈 때가 됐어요. 가체리나한테 말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을 나가고 싶었고 또 그 자신도 이 사내를 바래다 주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따라 일어났다. 마르멜라도프는 입심보다는 다리가 더 지쳐 있어서 완전히 청년에게 매달리다시피 했다. 200~300보 밖에는 안 되는 거리였다. 집이 가까워짐에 따라 주정뱅이의 얼굴에는 당황과 공포의 빛이 점점 더 짙어져 갔다. 내가 지금 무서워하는 건 카체리나가 아닙니다. 하고 그는 숨을 크게 쉬며 중얼거렸다. 아내가 내 머리칼을 잡아뜯을까봐 무서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털이 뭡니까? 머리털쯤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고 말고요. 만약 쥐어 뜯어준다면 오히려 그 편이 내겐 더 좋지요. 그래요. 눈이요. 그리고 뺨에 돋은 붉은 반점도 역시 무섭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숨소리도. 그런 병을 앓는 사람의 숨소리를 당신은 들은 적이 있어. 극도로 흥분해 있을 때의 그 숨소리 말이요. 애들의 울음소리 역시 무서워요. 그들은 뒤뜰로 들어가 4층으로 올라간 순간 라스콜리니코프는 카체리나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녀는 제법 후리후리한 키에 균형이 잡힌 몸매를 하고 아직도 결 고운 밤색 머리털을 가진 몹시도 여윈 여자였는데 듣던 바와 같이 그녀의 두 볼은 붉은 반점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열병 환자같이 빛나고 있었으나 날카로운 눈초리는 한 군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흥분한 결핵성의 그 얼굴은 가물거리는 촛불의 불빛을 받아 병적인 인상을 더해주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보기에 그녀가 30살 안팎인 것 같았다. 그리고 사실 마르멜라도프에게는 과분해 보였다. 그녀의 귀에는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 모습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지금 일종의 망각 상태에 빠져 있는 듯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거니와 보이지도 않는 듯 했다. 방 안은 숨이 막힐 지경으로 답답했으나 그녀는 창문도 열어놓지 않고 있었다. 계단 쪽에서는 냄새가 풍겨 나오는데도 계단으로 통하는 문은 닫혀 있지 않았다. 안쪽 방으로부터는 열려진 문틈을 통해 담배 연기가 파도같이 흘러나와 연방 기침을 하면서도 그녀는 그 문을 꼭 닫으려 하지도 않았다. 6살가량의 막내딸은 이상하게 쪼그리고 머리를 소파에 기댄 채 마룻바닥에서 자고 있었다. 1살 위인 남자아이는 한쪽 구석에서 오돌오돌 떨며 울고 있었다. 아마도 방금 매를 맞은 모양이다. 9살쯤 돼 보이는 성냥개비같이 마르고 키가 큰 맏딸은 여기저기 뚫어진 더러운 셔츠를 입고 낡은 망토를 벌거숭이 어깨에 걸치고 있었는데 무릎까지 닿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나마도 만든 지가 오래된 모양이었다. 그녀는 한쪽 구석 동생 곁에 서서 여윈 가느다란 손으로 남자 동생의 목을 안고 있었다. 소녀는 동생을 달래느라고 뭔가 소곤소곤 속삭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는 울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달래고 있었지만 한편으론 공포에 질린 검은 눈으로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르멜라도프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턱에 무릎을 꿇고는 라스콜리니코프를 방으로 떠밀었다. 여인은 낯선 사람을 보자 멍청이 그 앞에 몸을 세웠으나 곧 정신이 드는 듯이 사나이가 무엇 때문에 들어왔는가 하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곧 자기들의 방은 통로로 되어 있어서 딴 방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녀는 더 이상 청년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문을 닫으려고 출입구 쪽으로 나왔다. 그러자 문턱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을 보더니 그녀는 미친 듯이 외쳤다. 아, 돌아왔군. 이 벼락을 맞을 놈. 이 짐승만도 못한 자식아. 돈은 어디 있나? 주머니 속에 있는 걸 꺼내보란 말이야. 게다가 옷도 다른 걸 입었군. 그 신발은 어디 있지? 돈은 어디 있고? 어서 말해보라니까! 그녀는 정신없이 소리치며 달려들어 옷을 뒤지기 시작했다. 마르멜라도프는 호주머니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순순히 두 팔을 쳐들었다. 돈은 1카페이카도 없었다. 도대체 돈은 어떻게 했지? 하느님, 죄다 마셔버렸군. 가방 속에는 12불이나 있었는데. 그녀는 악을 썼다. 그러더니 그녀는 벼랑간 미친 사람처럼 남편의 머리털을 움켜쥐고는 방 안으로 끌어들였다. 마르멜라도프는 순순히 무릎으로 기어들어가면서 아내의 수고를 덜어주었다. 이것도 내게는 즐거움이요.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란 말이요, 젊은이. 그는 머리채를 잡혀 끌리기도 하고 마룻바닥에 이마를 찢기까지 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마룻바닥에서 자고 있던 어린 계집애가 잠이 깨어 울음을 터뜨렸다. 한쪽 구석에 서 있던 아이는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와들와들 떨며 울음소리를 내더니 발작이라도 일으킬 듯이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누이한테 매달렸다. 큰딸은 무슨 악몽을 꾸듯 나뭇잎처럼 떨고 있었다. 술을 처먹고 말았구나. 그걸 죄다 마셔 치웠어. 게다가 옷도 바뀌고. 저렇게 모두들 굶주리고 있는데 말이야. 이 천벌 받을 인간아. 그래, 당신은 창피하지도 않아? 하고 가엾은 여자는 절망적으로 울부짖으며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대들었다. 술집에서 왔겠죠?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마셨겠죠? 둘이 마셨죠? 그렇죠. 어서 나가요. 나가! 청년은 한마디 말도 않고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더구나 안으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거기서는 호기심에 찬 얼굴들이 내다보고 있었다. 마침내 불길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방을 당장 빼라는 주인 여자의 질그릇 깨지는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떠나기에 앞서 술집에서 거스름으로 받은 동전을 손에 잡히는 대로 꺼내서 아무 눈에 띄지 않게 창틀 위에 놓았다. 그러나 층계로 나오자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되돌아갈까 해보았다.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까? 그들에게는 소냐가 있다. 돈이 급한 건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돌이킬 수도 없거니와 설마 되찾을 수 있다 해도 그럴 수야 없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한 손을 내젓고는 자기 거처를 향해 발길을 돌렸다. 소냐에게도 포머드가 필요하다니까. 산뜻한 옷차림을 위해선 돈이 든댔지. 하지만 소냐인들 오늘이라도 당장 파탄이 날는지 누가 아느냐 말이야. 아무튼 그런 사업은 금광의 경영이나 맹수사냥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모험이니까. 그러고 보니 내 돈이 없었다면 그 집 식구들은 당장 내일부터 꼼짝도 할 수 없을 뻔했군. 아, 기특하다 소냐. 그건 그렇고 그들은 참 편리한 우물을 하나 팠군. 더구나 뻔뻔스럽게들 이용해 먹고 있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거든. 잠시 눈물을 흘렸을 뿐 곧 습관이 된 모양이야. 인간이란 비열해서 무엇이나 곧 익숙해져 버린단 말이야. 그는 거리를 걸으면서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만약 내 생각이 틀린다면, 만약에 정말로 인간 전체가 비열한이 아니라면 그 밖의 것은 모두가 편견이 된다. 아무 근거 없는 공포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엔 어떠한 장애도 있을 수 없다. 그건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